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신간이 나왔는데 나는 내 운명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이제 싱글, 커플, 기혼자 상관없이 관계랑 관련한 고민이 있거나 내면 아이 치유에 관심이 있으면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주제로 수월님과 저의 연애 흑역사 그리고 마음 공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읽다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과 함께 저희 안에서 떠오르는 흑역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각각 베스트일까요? 흑역사인데? 워스트일까요? 그래도 워스트 3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숨님의 흑역사 3위는 뭔가요? 저의 흑역사 3위 제목은 연예인이 된 그 친구예요. 네. 일단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그 경험담인데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동화 같은 로맨스를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한 로맨스는 우리가 읽었던 책, 우리가 봤던 영화와 텔레비전 광고 등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지요. 우리는 선택받으려면 비현실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이 구절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면 되게 비현실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강박 수준으로 좀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완벽의 기준이 누구는 뭐 완벽하게 착해야 돼 아니면 완벽하게 똑똑해야 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는 특히나 내가 약간 완벽하게 예뻐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지금도 없어졌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약간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좀 잘못된 관념 같은 게 좀 심하게 진짜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엄청.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생긴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거는 수월님과 제가 회사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나눈 대화였는데 네. 제가 몇 년 전쯤에 하루 정도 데이트를 했다가 애프터까지는 못 갔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알고리즘에 그 친구 얼굴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원래는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좀 유명한 배우가 돼서 엄청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 친구 얼굴 떴는데 얘 나 아는데 하고 봤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막 마음이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그 친구가 나오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못했어요. 네. 너무 불편해서. 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자세히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마음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외면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뭔가 이렇게 마음이 들끓어오르는 건 이유가 있어 하고 그래 자세히 보자 하고 봤는데 상황 설명을 이제 먼저 하자면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날 당시에 예뻐야 한다는 강박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네. 되게 꾸미고 나갔어요. 진짜 막 누가 봐도 저 여자 오늘 좀 빡세게 힘을 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리고 머리도 이제 그때 약간 짧았었는데 네. 또 긴 머리가 예뻐 보여서 붙임머리를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되게 꾸민 사람처럼. 근데 그 친구는 상황상 그냥 운동을 끝마친 상태로 편안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심각하게 잘생기고 멋있는 거예요. 막 진짜 키 엄청 크고 몸 막 완전 좋고 얼굴 완전 잘생기고 그래서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주눅이 들었달까? 네. 나는 이렇게 막 엄청 꾸미고 막 진짜 화장 열심히 하고 그래야 이뻐질까 말까인데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도 저렇게 멋있구나. 약간 주눅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시간을 같이 보낼 자격이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자존감이 좀 많이 낮기도 했는데 스스로 외모에 대한 강박이 좀 잘못된 게 있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외모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특히나 누구를 만나면은, 특히 남자들을 만나면 되게 막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사람인 척 가면을 되게 잘 썼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 가면이 써졌는데 그날은 그거를 쓰려고 해도 도저히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얼어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애프터는 안 됐어요. 네.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이제 몇 년 흘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안 보고 무시했던 내변 아이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때 그 영상을 볼 때
야, 봐봐. 이렇게 멋있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됐고, 이렇게 잘생기고, 막 똑똑한 애가, 네가 뭔데 감히 저런 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뭔데?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나왔었냐면, 뭐, 아무리 네가 머리를 뭐 길게 붙이고 화장하고 뭘 해봤자 너는 인조야, 가짜. 약간, 인조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인조미녀 같다? 그런 생각이 엄청 올라오면서, 특히 그 친구가 그 데이트할 때 붙임머리를 처음 봤는지 네. 야 여기는 머리가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진짜. 왜냐면 특히나 나는 그 내가 인조 가짜 막 이런 네.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네.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약간 사랑받기 위해서 인조적으로 예뻐질 수 있는 건 모든 걸 총동원한 되게 뭐라지? 불쌍한 못난이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짜 나 자신은 어떻게든 팽개치고 버리고 구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미녀인 척하는 못난이 막 이런 기분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유튜브 영상이 딱 떴을 때 그런 내면 아이를 다 봐줬어요. 네. 다 봐주고, 그때 당시에 미친 듯이 수치스럽고 자신감 없고 부끄러운 나 자신을 내가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영상을 보면서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다 해주니까 막 부글부글부글 끓던 그 마음이 이렇게 싹 좀 가라앉더라고요. 인정을 하니까. 그러고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케어받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으면 언젠가는 갑툭튀한 나 갑자기 튀어나온다. 진짜 예상치도 못한 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이제 자세히 보고 해결이 조금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주가 이 내면 아이 너 못 봤어 빨리 봐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일부러 그 영상을 제 유튜브에 보여준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그 친구 뭐 검색해보지도 않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깨달았던 거는 제가 남자를 볼 때 아시겠지만 외모를 상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생긴 사람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남의 외모를 좀 깐깐하게 따지는 만큼 네. 남들도 내 외모를 깐깐하게 따지겠지?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잘생긴 남자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이쁘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똑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강박이 나의 어떤 깐깐한 기준 때문에 더 강화가 됐었고 아무튼 이런 경험들이 되게 제 마음과 무의식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수월님의 워스트 3위를 들어볼까요? 네, 제 워스트 3위는 그 사람은 상대방은 무조건 나를 위해야 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연애가 3년 전, 4년 전인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연애가 끝나고 지금까지 좀 했던 연애사를 쭉 돌이켜보는 시간을 요즘에 보내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사람 작업, 책 작업하고 그다음에 나는 내 운명 책 작업까지 같이 연이어서 이제 하면서 저한테 좀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책에 나오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특징 중에서 특히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읽어드리면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특징이 버림받거나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없거나 스스로가 탐탁지 않은 기분,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자아를 잃어버리고 경계선을 세우거나 노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고 이제 이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의 인간관계 중에서 제가 주로 드러냈던 반응 패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파트너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았거나 화났을 때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태도를 달리한다. 그리고 파트너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파트너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 갈등 중에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죠. 이렇게 저는 이거 보고 나 어떡하지? 다 나야? 다 나야. 나 총체적 난국이야.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데이트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이제 그 상대방한테 고백받았던 날에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를 입고 간 거예요. 이제 가기 전에 약간 의도하고 갔어요. 알아봐 주길 바랬어요. 너 그때 입었던 원피스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약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그 옷을 알아보고 어떤 반응을 입었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이걸 기억을 못해? 이거 중요한 날에 입었던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옷 그 고백 받았을 때 입었던 건데 기억 안 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때 그 친구의 반응을 듣고 제 안에서는 얘는 기억을 못해. 고로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타박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그 타박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상대방이 저한테 너는 그때 내가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막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현타가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러네 미안해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되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갈등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할 만한 에피소드인 것 같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정말 이렇게 매 순간 연애하는 매 순간이 반복이 되면서 상대방도 저도 이제 너무 지치는 이제 연애를 좀 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때는 그냥 미안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떠올랐다는 거는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게 뭐였을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상대방은 나를 언제나 생각하고 있고 내 모든 걸 기억해야 하고 늘 웃음을 띠고 나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늘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진짜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나밖에 없지. 진짜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밖에 없고 나라도 사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상대방한테도. 그래서 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대놓고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진짜 바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고 그걸 해주지 않자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불신하는 태도가 이제 전 연애사에서 꾸준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알게 됐는데 이 모든 요구가 내가 나한테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면서 스스로한테도 그냥 그저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저 그냥 사랑해줘, 예뻐해줘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전부였는데 그거를 그냥 오랫동안 묵살하고 제가 그 상대방을 타박했던 것처럼 그 아이를 타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한테 순간에 미안하다고 좀 사과를 했어요. 그냥 그동안 진짜 외로웠겠다. 아무도 너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지도 않고 네가 하는 얘기 듣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 그럴게. 네가 하는 모든 얘기를 웃으면서 따뜻하게 들어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거 적고 네, 가세요? 네네. 그러면서 한편 또 떠올랐던 거는 이 아이의 모든 요구를 투사해준 이제 저의 전 엑스들에게 사과의 말과 고생했다는 말 그리고 그때 결국 그 친구들은 사랑으로 품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안 볼 거야.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만 아무도 안 볼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이효리 씨가 라디오 스타일 나와서 네. 예전에 내가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들이나 뭐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꿈속에서 하나 계속 나오더래요. 근데 그분이 요가를 하셔서 그런가? 뭐 어디서 듣는 얘기로는 그게 어떤 카르마 어떤 업장 이런 소멸의 신호라고 그때 이효리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봤어. 저도 가끔씩
그렇게 마음속으로 아 내가 전 X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구나 이런 걸 반성하거나 할 때 꿈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연 업장 같은 것이 좀 소멸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되게 신기해. 결국엔 되게 꿈에서 몇 번 저도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늘 어떤 갈등 상황이에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때 했던 과거의 연애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어쨌든 막 제가 그 친구는 늘 화가 나 있고 저는 약간 버려지고 뭐 눈치 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반복되다가 한번 꿈에서 이제 이 패턴과 이 관계를 이렇게 지속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꿈에서 제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 엑스한테. 그러고 나서 다음 며칠 뒤에 꿈을 꿨는데 그 친구랑 되게 화해를 하고 그때는 그 꿈에선 다시 연인이 됐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 나니까 마음이 이제 한결 되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렇죠. 역시 꿈은 근데 꿈이 그런 거 알려주는 거는 진짜 내면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는 맞아요. 아주 좋고 분명한 저도 신인 것 똑같이 X들이랑 있었던 어떤 관계 패턴 있잖아요. 그게 꿈에서 똑같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헤어졌는데도 재연이 계속되고 거기서 내가 꿈 안에서 자각을 해서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계속 똑같은 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때도 잘 풀었고 지금도 잘 풀고 언제 끝날까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래 영원히 안 끝나는 거를 생각하고 네, 저희 3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숲님의 흑역사 2위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흑역사 2위는 외로움입니다. 먼저 이거랑 관련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관계 패턴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맨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패턴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그 경험들은 각기 다른 것들이었다고요. 물론 관계마다 그 내용은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 들여오는 핵심적인 감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패턴이라는 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아니면 친구 관계, 뭐 직장 동료 관계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감정을 내가 마주해야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패턴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때는 관계 패턴에 긴 시간 동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핵심적인 감정 테마가 외로움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랑의 관계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저는 2019년에서 22년까지 계속 솔로였는데 싱글이었는데 그때 내내 그 외로움이랑 고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를 맺지 않아도 나 혼자와의 관계에서도 그 패턴이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이랑 패턴이.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책을 옮기면서 옮긴이의 말에 외로움에 대한 제 얘기를 쓰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거의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안 외로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완전 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누굴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막 닥치는 대로 다 만났던 거예요. 무조건 기회 다 잡고 막 일부러 어디 막 무슨 체육관 이런 데 나가서 운동 배우고 아니면은 막 또 뭐 했냐 동호회 나가고 뭐 지인한테 소개팅 받고 소개팅 어플까지 막 해보고 아니면 막 지나가다가 잘생긴 사람 있으면 번호도 땄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연애할 수 있는 그 기회라면 모든 걸 다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계속 이상한 패턴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랑 연애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애를 이제 못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막 그래서 일주일에 막 한두 번 울면서 자고 막 진짜 그랬거든요, 주기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3년 내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외로움이란 패턴이 있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남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뭔가 연애가 성사가 안 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많이 치유가 조금 된 상태에서 돌아보니
제 안에 외로움이라는 내면 아이를 보라고 세상이 계속 그렇게 연애를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외로움 안으로 들어가 봐라고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전 친구도 잘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만약에 인기가 진짜 많아서 맨날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외로울 틈이 없으니까 외로움이라는 내면 아이도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아예 그런 외로움을 볼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주가 만들어줬고 그렇게 계속 내 현실을 조종하는 것 같더라고요. 볼 때까지 계속.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뭐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해서 그렇고 이런 성격을 조금 고쳐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막 조언하는 되게 뭐라 그러죠? 피상적인 유튜브 팁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예전에는 몇 번 봤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러저러해서 연애를 못하니 이런 점을 개선해볼까? 라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도 않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핵심적인 감정 테마가 외로움인 걸 인지를 하고 그 내면을 보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핵심 해결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찍이 그 패턴은 이제 뭔지 알았는데 이 보듬는다는 거를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인 건 알았어. 근데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알려준 사람이 바로 김설아님. 하루의 사랑 작업, 네. 김설아 작가님. 그렇죠. 그 책을 작업을 하면서 자기 사랑 그리고 외로움을 보듬는다는 것이 뭔지 그때 진짜 자세히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제가 그 방법을 이제 실천하면서 외로움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물론 이제 안 힘들다는 게 외로움이 100% 삭제가 돼서 내 인생이 없어진 게 아니고 네. 가끔은 지금도 찾아와요, 외로움이.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잘 다루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경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외로움을 내 마음이 집이면 내 마음이란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고 잘 이렇게 놀아주고 케어해주고 하다 보면은 잘 놀다가 간다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그냥 외로움 왔니? 잘 왔어. 그래 이따 가 하고 인정해주고 그 안으로 그냥 오히려 들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치유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삶이 나아졌습니다. 맞아, 되게 좀 편안해 보여요, 요즘에. 그쵸, 그쵸. 네, 네. 예전에 맨날 막 죽을 똥 살똥 외로워서 죽겠어요.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맞아. 그때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깊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줄은 좀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만큼 타인은 진짜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게 좀 심했어요. 네. 많이 심했어요. 근데 이것도 돌아보면은 어릴 때 가정에서 좀 많이 외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을 아주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품고 살다가 네. 이제는 이제 내가 어른이 돼서 내면 아이를 봐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계속 외면하고 피하고 싫어 저항하고 하니까 계속 그 현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너무 극도로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발현이 됐던 이유는 그만큼 심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죠. 맞아. 안 봐줬던 거죠. 맞아요. 대리님은 책 번역하고 번역하고 편집하면서 그걸 되게 체내화를 되게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외로움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껴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지를 공부하고 이제 찾았잖아요, 탈출구를. 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돌아보면은 분명히 나 같은 사람 또 어디 세상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애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저도 죽고 싶고 막 이런 사람 많을 텐데 제가 그때 책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찾았는데 서점을 아무리 찾아도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직접 만들어야겠다 하고 네. 만든 게 그런 건데 이제 네. 그냥 이 책이 거의 생명의 은인이죠,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은인이 또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수월님의 흑역사 2위는? 네, 제 흑역사 2위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어로 예, 그 믿음으로 저를 지워버린 경험이에요. 그래서 관련 책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이 책에서 자기방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행동의 중심에는 이 사람의 맞춤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나 자신을 구겨 넣어야 해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은 자신만의 욕구 또는 열망이 있지만 그것이 거절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 방임의 굴레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의 별난 모습을 포함한 모든 면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층층이 벗겨낼 때 비로소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저의 가장 강렬하면서도 파괴적이었던 연애가 떠올랐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눈에 사랑에 빠졌거든요. 근데 또 책에도 자기 방임의 특징 중 하나가 새로운 사람과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는 패턴이 있대요. 근데 솔직히 누구나 다 그러지 않나? 그치, 있지. 근데 유독 심한 사람, 금사빠. 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주로 금사빠거든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하는 2년 동안에 저는 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진짜 제 모든 취향을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음악 취향을 갖다 버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상대방, 저는 되게 좀 협소하게 들어요. 저는 그냥 K-발라드 좋아하고요. 뭐 K-팝이나 아이돌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사실 팝송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클래식이나. 다른 장르는 크게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듣고 그냥 좋아하는 것만 들었는데, 이 친구는 되게 방대하게 음악을 듣는 친구고, 그리고 되게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막 건축, 미술 뭐 이런 거 다. 그런 게 되게 멋있었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뮤지션, 저희 김동률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김동률이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복제를 하는 뮤지션이라고. 근데 그 말 들었는데 그게 제가 너무 순간 제가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별로야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그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내 취향이 나랑 너무 동일시가 돼 있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김동률 노래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김동률로만 그친 게 아니라 제가 듣는 모든 노래들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안 듣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음악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뒤에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순간 네가 그 뮤지션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순간 질투가 났던 것 같아 라고 바로 사과를 했는데 이미 제 손에는 끝났어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 취향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게 수치스럽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랑 취향이 똑같아져야지 우리가 연애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안 헤어지고 버림을 안 받을 것 같아. 이게 있어서 그런지 그 친구가 하는 거를 막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장단은 결국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넓은 친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 없던 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 저도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제 세계가 넓어진 거는 장점이긴 했지만, 근데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만끽하는 즐거움은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친구한테 2년 뒤에 되게 빵 차였어요. 빵 차이고 나서 멍하게 그 멍한 정말 다 이제 멍한 시절을 보내면서 살펴보니까 와, 저한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를 잃어버렸구나. 네. 그거를 회복해야지라고 알게 된 것도 꽤 시간이 걸렸고, 그거를 회복하고 있는 것도 지금도 ING거든요. 아직도 잠깐 망설여져요. 나 이거 좋아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탁 이렇게 약간 제동이 걸려요. 괜찮나? 이게 수준이 낮나? 수준이 높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검열이 딱 생겨가지고 그거 마주하는 것도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또 너무 좀 슬프고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이건 수준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취향이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도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판단 평가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돌 노래 좋아하고 막 이러면 약간 삐딱하게 보고 그런 저를 막 발견을 할 때
그 낭패감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넓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좁아진, 마음이 좁아진 상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허용하는 것만큼 남도 허용할 수 있다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이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친구였는데 그냥 좀 너무 아쉽고 저한테 제일 미안하고 좀 그런 기억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를 볼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방임이라고 하는 정말 철저하게 상대방한테 아까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맞춤형 인간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나 자신을 구겨넣는 거. 이제 그런 성향이 내가 있구나, 패턴이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된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헤어지고 제가 이렇게 그때는 페북을 열심히 할 때였는데 페북에 이게 그때는 말이 되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결국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연애를 하겠다 이런 되게 다짐을 이렇게 강렬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페북에 글을 쓰셨나요? 네, 1월 1일에요. 그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관계라는 게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완전 내 스토리로 둘러싸인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 운명이라는 책 제목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운명이 아니라 나는 내 운명이. 맞아요. 진짜. 결국에 우리 얘기가 전부 결국에는 상대방으로 시작해서 나로 돌아오는 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숲님의 1위. 저의 흑역사 1위는 큰 오빠를 닮은 남자들입니다. 먼저 책에서 공감됐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배운 사랑은 배신, 버림받음, 학대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남자를 두려워하며 지냈고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와는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없었으며 자주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제가 위험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경보음이 울리긴 했지만 혼돈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탓에 다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나는 내 운명 저자인 셀리나가 진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뭐 계속 열몇 번을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그 과정에서 성폭행도 당하고 노숙도 해보고 별별 진짜 힘든 일을 다 겪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좋은 양육자는 아니었고 아버님은 아예 본 적이 없고 그 영향인지 젊은 시절에는 이 셀리나라는 분도 남자를 진짜 이상한 사람만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린 시절의 영향이 성인이 된 나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크게 깨달았던 적이 한 번 이제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아직도 제가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부끄럽고 현재 진행형이라 네. 꺼낼까 말까 고민했던 얘기인데 네. 그래도 해볼게요. 네. 일단 저랑 큰 오빠는 사이가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오빠가 저를 다정하게 막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되게 좀 나는 편, 일반적인 남매보다. 제가 20대 초반쯤에 깨달은 게 이상하게 제가 미친 듯이 끌리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끌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한 살면서 2명, 3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죄다 큰 오빠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심지어 다 약간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그때도 의식이나 이런 건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 막 이런 거 약간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아빠를 남성상으로 세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아니라 큰 오빠가 좀 가정 내에서 영향이 셌기 때문에 큰 오빠를 내가 남성상으로 좀 세웠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정폭력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때 또 비슷하게 가정폭력범을 만난다. 막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유는 몰랐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계속 선택을 하는지 몰라도 무의식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게 뭔가 프로그램이 돼 있나 보다. 그리고 이것도 주워 들은 건데 아들러 심리학인가? 네. 거기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똑같은 비슷한 상대방을 찾는 이유가 이번에는 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희망이래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 네. 그런 희망이 있나 보다 까지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네. 어릴 때는. 그런 내 무의식이 좀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죠. 왜 내 무의식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서 약간 네. 개차반 같은 남자를 만날까. 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혐오하고 진짜 제일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큰오빠였어요. 그런 사람을 닮은 사람을 내가 자꾸 쫓아다니는 게 나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막 내 취향 왜 이래 이러면서. 근데 제가 아까 하루의 사랑 자국을 읽으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충격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네. 친구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직면했을 때 스스로 가장 수치스러워한 것이 이렇게 버림받고도 여전히 그 친구랑 놀고 싶어하는 나였고, 남편에게 무시당한 마음을 직면했을 때 가장 창피했던 마음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그런 상대를 인정하고 있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때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받거나 하면은 이러면서 나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루님은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을 들어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저 스스로를 많이 수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네. 제 무의식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왜 오빠랑 비슷한 남자들에게 끌리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오빠를 되게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엄청 심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풀리지 않은 게 많아요. 근데 네. 그 이제 마음 깊이 들어가면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오빠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가 좋다. 나를 예쁜 동생으로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도 그 하루님 책 읽으면서 그럼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왜? 이게 저항인 거죠. 에고의 네. 저항. 네. 근데 에고를 싹 걷어내고 보면 진짜 깊이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인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무의식적인 소망 혹은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런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쫓아다녔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뭔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 마음을 알고 나니까 좀 원래는 제가 혐오스러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런 남자들을 나 내 취향 진짜 혐오 막 이랬는데 네. 약간 내가 되게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 내면 과정은 저에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혹시나 저랑 비슷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비슷한 어떤 해결 과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월님의 흑역사 1위는 네. 뭘까요? 저의 흑역사 1위는 패턴에 끌려서 소중했던 사람을 놓친 일. 인데요. 책에서 공감되고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패턴 책임지기 작업은 자기 연민과 짝을 이루어야만 효과적입니다. 스스로를 수용하는 마음을 내어 패턴 속 나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더 깊은 자아인식의 문이 열립니다. 치유는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의 삶을 은밀히 지배해왔던 것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절 되게 좋았는데요. 저 좀 오래 만났고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랑 할 거야 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과 헤어진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때 이 모든 과정을 굉장히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마음을 봐주면서 이 내면에 있는 신성의 결정에 따라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제 마음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 더 되게 집중했던 것 같은데 더 신중하게 하고 싶고 더 정말 진실을 따라서 선택하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나는 신성의 결정에 따랐어. 나는
나는 잘했어. 그랬었는데 근데 이후로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제 연애가 그렇게 이렇게 공백기가 이렇게 길지 않은 게 패턴들이었는데 지금 최장기거든요. 연애 이제 공백 기간이. 근데 관심도 사실 안 가고 좀 너무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점점 더 확고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서도 잘 지내? 약간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하루의 사랑 작업이랑 나는 내 운명을 연이어 작업하면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마음도 좀 많이 봤는데 분명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선택 안에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인종 욕구가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랑 헤어진 거 후회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눌러놓고 안 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정말 그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 이건 신성의 결정이야 라고. 근데 후회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알아차리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요즘엔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대리님 붙잡고 막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나 같은 게 무슨 사랑을 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뭐 부모님 물론 소중한 존재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내가 놓아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런 사람이 무슨 또 진정한 사랑을 하겠어. 네가 무슨 사랑을 받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발견하고 너무 놀랐고 그게 너무 서럽고 막 그래서 자꾸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랬었지요. 지금도 이제 그 연애의 마지막에 대한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을 저도 지금 ING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연애의 끝에는 결국 부모님의 인정과 환영이 있어야 했다는 거, 잘난 딸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거, 그리고 흔쾌히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저는 그때 더 좀 마음을 살피고 상황도 살피면서 그 상대방이랑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이런 상황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난 사실 너무 무서운데. 그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하고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에 헤어짐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때처럼 약간 도망가는 듯한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 저는 이별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던 거지만 결국에는 제가 제 마음을 보기가 두려워서 제가 도망갔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한테도 정말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너무 미안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힘들죠. 네. 근데 그 모든 선택들에 이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만 그 선택에도 후회가 남는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사랑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도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기 수용이 좀 더더욱 사무치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동안 이제 버려졌던 후회하는 마음들 이제 힘껏 안아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나가 보려고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냥 그런 게 희망이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 봐주고 안아주다 보면 나한테 사랑을 매일매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게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런 희망들이 생기는 것 같고 저는 그 하루의 사랑 작업할 때 그 원고를 그렇게 보면서도 가장 이해가 제가 와닿지 않았던 단어가 호기심이었거든요.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래요. 나한테 호기심
이미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미 뭘.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호기심을 왜 가져야 되지? 그걸 어떻게 갖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 말이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몸으로 와닿고. 이거는 진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그것도 되게 열려있는 호기심? 애정 어린 호기심?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계속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호기심이 도대체 뭘까 이 책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런 마음 싫어, 막 이런 마음 뭐 나는 혐오스러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왜 이걸 혐오하고 있을까? 왜 저항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게 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 맞아요. 사랑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하지 않고는 정말 전후가 나뉘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자기 연민 막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사랑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사랑할 때 아기가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화내고 하면 우리 아기가 왜 화났을까? 들어볼까? 이렇게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되게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몸과 가슴과 머리의 연결 네.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가끔 보면요. 제가 몸으로 감정을 다 겪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오빠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오빠랑 같이 있으면 팔이 이렇게 굳어요.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놓거나 네. 하는 걸 못하고 항상 이렇게 딱딱하게 막. 경직이 돼.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여기 저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감정을 풀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저희의 흑역사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네.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10월쯤에 나는 내 운명 그리고 하루의 사랑 작업 2권을 주제로 8주간 독서 모임을 해보려고 해요. 예. 네, 9월 중에 정신세계사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모집글을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재밌었어요. 그냥 오랜만에 진짜 수다 떠는 느낌? 맞아요. 대본 읽는 느낌보다는. 읽다가 울 뻔했어요. 아니, 나를 보는데 막 큰 오빠를 닮은 남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봐가 나 이렇게 보는데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면서 나 대본 읽고 울렸어야 돼. 난 죽어도 울기 싫어. 근데 저도 대본 이거 보면 이거 얘기하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대리님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흑역사를 3개나 풀었잖아요. 총 6개나 풀었는데 답글로 하나만 풀어주시면 예.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저 되게 궁금하네요. 남의 흑역사, 연애 흑역사. 네,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흑역사 뭐 있지? 진짜 흑역사는 이제 쓰레기들을 만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나는 내 운명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표현이,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써 있어서 한국어로 뭐라고 맛깔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랑을 찾아서 쓰레기통에 다이빙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찾으려면 제대로 된 데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급박한 나머지 쓰레기통 안에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랑이 없나 막 찾는 그런 네. 거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막 닥치는 대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누구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되게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인데도 그냥 만나볼까? 이렇게 내 기준을 낮추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 약간 네. 안 좋은 적신호인데 이렇게 네. 생각해도 그래도 그냥 만날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박하면 내 기준과 어떤 그런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지고 없어지고 맞아. 나를 맞아요. 굽히게 되고 맞아요. 그런 거 주의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제가 근데 주변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하면은 건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끌려와요. 근데 네. 내 마음 상태가 불건전하고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 있고 피폐해 있으면 네.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패턴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불건강했잖아요. 네. 건강하지 못했잖아요, 마음이. 네. 그런 사람만 만나게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주파수가 맞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돌아보니까 참 우주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자는 그렇게 좀 의식적으로 자기 마음 어느 정도 이렇게 내면 작업할 때까지는 의식적으로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런 선택도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만나면서 근데 이 저자가 진짜 경고하는 게 자기의 경우에는 내면 치유에 몰입하느라 아무도 안 만나고 데이트 신청 다 거절했지만 굳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벽을 치는 거라고, 방어막 씌우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 구독자님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은 기준이 있는데, 네. 이 책에서 나온 기준인데,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는 거는 완벽하게 치유가 됐냐가 아닙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가,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 오케이 라고 됐으면, 두 번째 질문은 기억이 안 나요. 뭐였죠? 뭐였지? 그때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보내주셨는데 찾아보자. 뭐였지? 두 번째는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연애를 하고 싶으면요, 연애를 원하지 않으면 연애를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연애를 3년 동안 원하다가 놔버렸어요. 정말 진정으로 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1, 2주 만에 남자친구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전 아직 연애를 못 났어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이거를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구나. 제가 한때는 엄청나게 연애에 집착하다가 연애를 내가 진짜 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정말 현실에 존재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연애를 했을 때 사랑받는 기분이 들고 뭔가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들고 이런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분을 원하는 거면 굳이 현실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속에서 상상으로라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네네. 그렇구나. 진짜 너무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진짜 깨달아가지고 네. 그러네? 그리고 진짜 났거든요. 네, 그때 진짜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그런 외롭다는 아이덴티티가 또 올라올 때마다 아니지. 나는 사랑받고 있고 혼자가 아니고 굉장히 즐겁네. 이렇게 막 뭔가 생긴 것처럼, 연인이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외롭고 연애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연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살 거면은 나 괴롭지 않은데? 하고 놨는데 갑자기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하고 싶으면 연애를 오히려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것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것도 그 기분. 그 기분을 원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니까.